솔직히 말할게요. 그날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현관문 도어락 번호가 눌리는 소리가 그렇게 천둥처럼 크게 들릴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띠링, 띠리릭. 거실 바닥엔 제 셔츠와 그 여자의 가디건이 허물처럼 널브러져 있었고, 우리는 서로의 거친 숨소리만 들리는 거리에 엉켜 있었죠. 샤워하고 막 나온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에서 차가운 물방울이 제 쇄골에 툭 떨어지는데, 그게 이상하게 불덩이처럼 뜨거웠어요. 오빠, 빨리. 그녀가 제 목을 으스러지게 끌어안으며 귓가에 속삭이는데, 밖에서는 남편의 구두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은 목구멍까지 차올라 미친 듯이 요동쳤죠. 이게 돌이킬 수 없는 미친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코끝을 찌르는 그녀의 살냄새를 맡는 순간 이성은 마비됐습니다. 우리는 현관 앞 그 좁고 차가운 바닥에서 숨을 죽인 채 오로지 서로의 맞닿은 체온에만 비정상적으로 몰입했어요. 남편이 손잡이를 돌리기 직전까지의 그 짧은 몇 초, 그건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영겁의 시간이었습니다. 이야기는 한 달 전, 유난히 지독하게 비가 쏟아지던 화요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의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대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말만 대리지, 사실 대표의 온갖 잡무까지 다 도맡아 하는 일종의 해결사 노릇을 하고 있었죠. 그날은 하늘에 구멍이라도 난 것처럼 비가 퍼부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도 빗소리 때문에 옆 사람 목소리가 잘 안 들릴 정도였으니까요. 오후 4시쯤이었나 대표님이 담배를 꼬술라 물면서 저를 부르더라고요. 박대리 바빠? 사모님이 지금 외곽순환도로 근처에서 차가 퍼졌다네. 보험 부르라니까 말도 안 듣고. 가서 좀 봐주고 와. 내가 지금 미팅이 있어서 그래. 어이가 없었지만 까라면 까야죠. 빗길을 뚫고 40분을 달려가니 갓길에 비상등을 켠 채 서 있는 외제차 한 대가 보였습니다. 그 옆에 우산도 없이 비를 쫄딱 맞은 채 서 있는 여자. 우리 대표님의 아내이자 제가 사모님이라 불러야 하는 영주 씨였습니다. 사모님, 여기서 이러고 계시면 어떡해요? 일단 제 차로 타세요. 급하게 제 차 뒷문을 열어줬는데 그녀는 이상하게 앞좌석, 그러니까 제 바로 옆자리로 타더라고요. 차 문을 닫는 순간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빗소리가 차단되면서 좁은 차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에어컨 바람 때문에 그녀는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고, 얇은 리넨 원피스는 빗물에 젖어 살결에 보기 싫을 정도로 딱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박 대리님, 미안해요. 이런 일까지 시켜서. 그 양반은 정말 끝까지 안 오네요. 자조 섞인 말투였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던져뒀던 제 재킷을 집어 그녀의 어깨에 걸쳐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 손가락 끝이 그녀의 젖은 어깨 부근에 살짝 스쳤습니다. 차가운 빗물 뒤로 느껴지는 여자의 뜨거운 체온. 그때 영주 씨가 고개를 돌려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차 안의 습도는 급격히 올라갔고 앞 유리는 뽀얗게 서리가 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폐쇄된 공간 안에서 느껴지는 묘한 살 냄새와 빗물의 비릿한 향기. 그녀의 눈빛은 단순히 고맙다는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깊은 늪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듯한 아주 날것의 지독한 외로움이 그 눈 안에 가득 차 있었죠. 박 대리님, 우리 바로 서울 안 가면 안 돼요? 잠시만, 아주 잠시만. 이 비가 그칠 때까지만이라도 어디 좀 들어가 있으면 안 될까요? 그녀의 젖은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내뱉은 그 한마디가 우리 두 사람을 돌아올 수 없는 강 너머로 밀어 넣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기어를 넣었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지만 제 눈앞은 이미 안개 속에 갇힌 것처럼 뿌옇게 흐려져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핸드폰은 평소와 다른 리듬으로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업무 지시가 아닌 짧고 건조하지만 묘하게 사람을 잡아끄는 메시지들이었죠. 박 대리님, 저녁 먹었나요? 오늘은 비가 안 오는데도 마음이 축축하네요.
이런 식이었어요. 처음엔 대표님에 대한 충성심 때문에 모르는 척 답장을 늦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간사하더라고요. 퇴근하고 방에 혼자 누워있으면 그 젖은 어깨의 촉감과 그 여자의 공허한 눈빛이 천장에 영화처럼 상영됐습니다. 결국 사건은 일주일 뒤 금요일 밤에 터졌습니다. 대표님은 대구로 1박 2일 출장을 가셨고 그 여자는 강남역 뒤편에 있는 조용한 이자카야 주소를 찍어 보내더군요. 혼자 밥 먹기 정말 싫어서 그래요. 오늘만 내 친구 해줘요. 그 말에 거절할 명분 같은 건 이미 제 안에서 다 타버리고 없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명이 어둡고 칸막이가 높게 쳐진 아는 사람만 올 것 같은 은밀한 곳이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영주 씨는 이미 사케 한 병을 비워가고 있었습니다. 평소 대표님 옆에서 우아하게 웃던 그 사모님은 어디 가고 머리카락을 대충 쓸어 넘긴 채 눈이 풀린 여자가 앉아 있더군요. 왔어요? 박 대리는 술 잘 마셔요? 그녀는 제 잔에 술을 가득 따랐습니다. 사케의 알싸한 향과 그녀의 진한 향수 냄새가 좁은 테이블 위에서 뒤섞였습니다. 술잔이 몇 번 오가자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낮고 갈라졌습니다. 박 대리님은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요? 거창한 거 말고. 그냥 진짜 사랑. 글쎄요. 저는 그냥 서로 믿고 의지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그런 도덕책 같은 소리 말고. 그녀가 갑자기 말을 자르며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술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인지 그녀의 뺨은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눈동자는 젖어 있었어요. 나는 그냥 누가 나를 좀 꽉 안아줬으면 좋겠어. 적당히 말고 정말 뼈가 으스러질 정도로 내가 부서져 버려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렇게 꽉. 그 말은 마치 비명처럼 들렸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돈 많은 사업가 남편의 강남 아파트에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겠지만 그 속은 이미 썩어 문드러진 폐허 같았죠. 그러더니 그녀가 테이블 위로 손을 뻗어 제 손등 위에 자기 손을 겹쳤습니다. 순간 소름이 돋을 정도로 그녀의 손이 차가웠어요. 에어컨 바람 때문이 아니라 체온 자체가 다 빠져나간 사람처럼 시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손을 뒤집어 꽉 맞잡았습니다. 사모님, 손이 왜 이렇게 차가워요?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의 눈에서 툭 하고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주변에 손님들이 있었지만 상관없다는 듯 그녀는 제 손바닥에 자기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기 시작했어요. 제 손바닥이 그녀의 뜨거운 눈물로 순식간에 젖어갔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든 생각은 대표님에게 미안하다가 아니었습니다. 아, 나는 오늘 이 여자랑 무슨 사고를 치겠구나. 아니, 이미 사고는 시작됐구나. 하는 원초적인 예감뿐이었죠. 손바닥을 적시는 그 눈물의 온도가 제 팔을 타고 올라와 심장까지 뜨겁게 달궜습니다.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린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울음을 멈추지 않은 채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번진 마스카라 사이로 보이는 눈빛은 저를 유혹하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애원은 제 안에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짐승 같은 욕망을 깨웠습니다. 나 오늘 집에 가기 싫어요. 박 대리님 집 멀어요? 그녀의 낮은 속삭임에 저는 대답 대신 계산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술집을 나가는 순간 평범했던 제 일상은 끝장날 거라는 걸 알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제 손을 잡은 그녀의 차가운 손이 제 체온으로 조금씩 따뜻해지는 그 감각만이 이 세상의 전부처럼 느껴졌으니까요. 강남의 화려한 네온사인 아래로 우리는 도망치듯 빠져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서로의 거친 숨소리가 이미 모든 대화를 대신하고 있었죠. 조수석에 앉아 창밖을 보던 그녀가 제 허벅지 위로 손을 올렸고 저는 기어를 바꾸는 척 그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차 안은
이미 터질 듯한 압박감과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대표님이 출장을 떠나신 그날, 서울의 밤은 이상하게도 숨이 막힐 듯이 눅눅했습니다. 낮은 지붕 위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좁은 오피스텔 방 안에서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죠.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마 오겠어? 라는 생각과 제발 와라라는 비겁한 갈망이 뒤섞여서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벨소리도 아니었어요. 누군가 문을 다급하게 아주 조심스럽게 긁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발바닥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솟구치는 기분으로 문을 열었죠. 그곳에는 영주 씨가 서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왔는지 머리카락은 얼굴에 착 달라붙어 있었고, 그 비싼 실크 원피스는 빗물에 젖어 몸의 굴곡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었어요. 강남 이자카야에서 봤던 그 우아한 사모님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화장은 번져서 눈가가 검게 얼룩져 있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고요. 저는 그녀를 안으로 끌어당길 생각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주 씨가 먼저 제 가슴팍을 밀치듯 들어오더니 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제 목을 끌어안고 입술을 부딪혀 왔습니다. 철컥.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그날 밤의 유일한 이성이 끊어지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불을 켤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창밖에서 가끔 번쩍이는 가로등 불빛만이 어두운 현관 구석을 비췄죠. 저는 급하게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았고, 영주 씨는 제 셔츠 단추를 거의 뜯어내다시피 하며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침대까지 갈 거리도 안 됐습니다. 아니, 갈 시간조차 아까웠던 것 같아요. 현관 바로 옆 차가운 벽에 그녀를 밀어붙였는데, 그 차가운 벽의 냉기와 그녀의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가 제 팔뚝에 닿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젖은 옷가지들이 바닥으로 떨어질 때마다 퍽퍽 하며 눅눅한 소리가 났습니다. 얇은 원피스 아래로 드러난 그녀의 피부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뜨거웠어요. 마치 고열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그녀의 온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등에 닿았을 때 영주 씨가 제 어깨에 얼굴을 묻으며 낮게 신음했습니다. 하지 마요. 박 대리님, 이거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입으로는 거절의 말을 내뱉으면서도 그녀의 다리는 제 허리를 더 강하게 조여왔습니다. 아니, 계속해줘요. 제발 멈추지 마요. 나 좀 살려줘. 그 모순적인 말들이 제 귀가에 닿는데 그게 그렇게 자극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젖은 목덜미에 입을 맞추며 더 깊이 몰입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건 비좁은 공간을 채우는 우리 둘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살과 살이 마찰하며 내는 찰나의 소리뿐이었죠. 유튜브라는 공간에서 어디까지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방 안의 공기는 말 그대로 질척거렸습니다. 단순히 비에 젖어서가 아니었어요. 오랫동안 굶주려온 두 사람의 욕망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면서 생기는 그 특유의 끈적함이 있었습니다. 제 손끝에 닿는 그녀의 곡선들은 하나하나가 날 것의 생명력을 가지고 저를 유혹했습니다. 벽에 기댄 그녀의 등이 거친 벽지에 쓸려 붉게 달아오르는 줄도 모르고 우리는 서로를 탐했습니다. 그녀의 손톱이 제 등을 긁고 지나갈 때마다 통증보다는 묘한 해방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나도 사실은 이렇게 누군가를 갈구하고 있었구나. 대표님의 충직한 사냥개 노릇을 하느라 잊고 살았던 내 안의 짐승이 드디어 깨어났구나 싶었죠.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현관 앞의 좁은 바닥은 우리가 흘린 빗물과 땀으로 이미 엉망이 되어 있었죠. 영주 씨의 머리카락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제 가슴을 타고 흘러내렸고, 저는 그녀의 뜨거운 숨결을 한 모금도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오빠. 갑자기 바뀐 호칭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사모님도 영주 씨도 아닌 그 떨리는 목소리. 그건 한 남자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오직 제 앞에서만
존재하는 한 여자로서의 고백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제 오피스텔은 세상에서 가장 작고 더러운 낙원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전히 비가 쏟아졌고, 우리는 그 빗소리에 우리들의 비밀스러운 소리를 숨겼습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우리는 몇 번이고 서로를 확인했습니다. 서로의 몸에 남은 붉은 자국들이 내일 아침이면 지독한 죄책감으로 돌아올 거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큼은 그 자국들이 훈장처럼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몰아치던 폭풍이 지나가고 우리는 차가운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영주 씨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작게 중얼거리더군요. 나 이제 예전으로 못 돌아가요. 박 대리님이 책임져야 해. 그녀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녀의 젖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이제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한구석은 차갑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이 지독하고 끈적한 비극의 서막을 직감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불도 켜지 못한 채 서로의 맥박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방 안을 가득 채운 그 비릿하고 달큰한 향기. 그건 우리가 방금 저지른 죄의 냄새이자 우리가 선택한 운명의 향기였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의 일상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미쳐 돌아갔다는 표현이 맞겠네요. 한 번 선을 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보다 갈증이 더 컸습니다. 우리는 마치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서로를 탐했어요.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험하면 위험할수록 누군가에게 들킬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섞일수록 그 자극은 배가 됐으니까요. 회사의 좁고 퀴퀴한 비상계단, 환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요란한 화장실. 마지막 칸, 심지어는 대표님이 운전기사를 물리고 뒷좌석에 두고 간 차 안에서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가죽 시트에서 나던 대표님의 진한 스킨 향기와 그 여자의 살구색 향수 냄새가 섞일 때의 그 기분은 정말 말로 다 못합니다. 역겨우면서도 아찔한 그 이중적인 감정이 사람을 정말 돌아버리게 만들더라고요. 가장 아슬아슬했던 건 어느 평일 오후였습니다. 회사 전체가 큰 프로젝트 때문에 비상이었고 대표님을 포함한 핵심 인력들이 전부 대회의실에 모여 끝장 토론을 하던 시간이었죠. 저는 잠깐 머리 좀 식힐 겸 탕비실로 들어갔습니다. 윙 소리를 내며 돌아가는 캡슐 커피 머신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문이 잠기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영주 씨였습니다. 단정한 정장 스커트 차림의 평소처럼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이미 번들거리고 있었어요. 그녀는 대답도 하기 전에 제게 다가와 제 바지 주머니 속으로 손을 찔러 넣었습니다. 미쳤어요? 지금 바로 옆방에서 남편이 회의 중인데 누가 들어오면 어쩌려고 이래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직원들의 웅성거리는 소리, 화이트보드에 마커 쓰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영주 씨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들어오라고 해. 상관없어. 차라리 다 들키고 끝장냈으면 좋겠어. 그녀는 제 넥타이를 거칠게 낚아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러더니 제 입술을 아주 세게 피가 맺힐 정도로 깨물어 버리더라고요. 아픔보다는 짜릿한 전율이 척추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밖에서 들려오는 구두 소리가 탕비실 문 앞에서 멈출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지만 그 공포가 더해지니까 영주 씨의 몸은 평소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달아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혹시라도 비명이 새어나갈까봐, 거친 숨소리가 문 밖까지 퍼질까봐.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탕비실 안의 습도는 숨이 막힐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좁은 공간을 채우는 건 커피 향기가 아니라 서로의 살이 맞닿으면서 나는 그 끈적하고 원초적인 소리뿐이었죠. 그녀의 손이 제 등에
손톱 자국을 깊게 남길 때 저는 문 밖에서 누군가 문고리를 돌리려는 듯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문이 왜 잠겼지? 하는 동료의 목소리. 그 순간 제 온몸에 세포가 곤두섰고 영주 씨는 오히려 제 목을 더 꽉 끌어안으며 그 짧고 강렬한 쾌락에 몸을 던졌습니다. 결국 그 동료는 그냥 돌아갔지만 우리는 한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제 손바닥은 그녀의 비명을 삼키느라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영주 씨의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눈동자는 승리감인지 절망인지 모를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빠, 우리 진짜 지옥 가겠다. 그치? 그녀가 제 가슴팍에 머리를 기대며 낮게 웃는데 그 웃음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예쁘면서도 무서웠습니다. 우리는 서둘러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탕비실을 나섰습니다. 저는 다시 회의실로 들어가 대표님 옆에 앉았죠. 대표님이 제 어깨를 툭 치며 박태리, 안색이 왜 이래? 어디 아파하라고 묻는데 제 주머니 속에는 아직도 영주 씨의 온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매 순간이 벼랑 끝이었고 우리는 그 끝에서 서로의 몸을 밧줄 삼아 버티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 밧줄이 우리 목을 조르는 올가미가 될 거라는 건 그때의 우리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당장 숨이 막힐 듯한 이 열기만 식힐 수 있다면 그 다음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시기였으니까요.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이해 못하실 겁니다. 사람이 한번 미치면 도덕이고 윤리고 뭐고 그냥 자기 앞에 불꽃으로 뛰어드는 불나방이 된다는 거려. 우리는 그렇게 매일매일 조금씩 아주 확실하게 파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대표님의 여자를 탐하며 세상의 끝을 달리고 있었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저는 다시 평범한 남편이라는 가면을 써야 했습니다. 저에게도 집이 있었거든요. 연애 2년, 결혼 3년. 이제 막 서로의 습관이 지겨워질 법도 하지만 여전히 저를 믿고 아침마다 넥타이를 매주던 아내가 있었습니다. 아내는 무서울 정도로 예민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오늘 기분이 어떤지 말하지 않아도 눈빛만 보고 마치는 그런 여자였죠. 하지만 저는 제 연기력을 믿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저지른 일의 무게가 너무 커서 아내가 감히 상상도 못할 거라고 자만했던 것 같아요. 그날은 유난히 탕비실에서의 미래가 지독했던 날이었습니다. 온몸에 그 여자의 채취가 밴 것 같아 사무실 화장실에서 찬물로 목덜미를 대충 씻어내고 퇴근했죠. 현관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평소와 달리 거실 한복판에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당신 왔어? 평범한 인사였는데 공기가 달랐습니다. 아내는 다가와 제 가방을 받아주는 척하더니 갑자기 제 셔츠기 가까이 코를 갖다 댔습니다. 그 1초가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발끝까지 피가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죠. 당신 요즘 향수 바꿔? 왜 옷에서 여자 화장품 냄새가 나? 아내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으며 뒷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 그거? 오늘 거래처 미팅 갔는데 거기 담당자가 방향제를 어찌나 뿌려대는지. 담배 냄새 뵐까 봐 나한테도 좀 튀었나 봐. 신경 쓰여? 제 인생에서 가장 태연한 척 내뱉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제 눈을 빤히 쳐다봤습니다. 평소 같으면 아, 그래? 냄새 독하네. 빨리 씻어라고 했을 여자가 그날은 영혼까지 꿰뚫어 볼 것 같은 눈으로 저를 한참이나 응시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짧게 한마디 했습니다. 빨리 씻고 나와. 저녁 차려놨어. 식탁에 앉아 있는데 밥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아내는 평소처럼 반찬을 제 밥 위에 올려줬지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날카로운 칼날이 세워져 있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여자의 뜨거운 숨결을 떠올리며
아내의 친절을 견뎌냈습니다. 사건은 그날 밤 침대에서 터졌습니다. 아내가 먼저 제 팔을 끌어당기며 품에 안겨왔습니다. 평소라면 자연스러웠을 부부의 대화였겠지만 그날의 저는 굳어버렸습니다. 아내가 제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숨을 들이마시는데 온몸에 소름이 돋더라고요. 당신 요즘 나한테 소홀한 거 알지? 오늘 좀 안아줘. 아내의 손길은 부드럽고 익숙했습니다. 3년 동안 맞춰온 우리만의 리듬이 있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내의 살결이 제 피부에 닿을 때마다 제 뇌는 제멋대로 다른 기억을 소환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와 입을 맞추는데 제 눈앞에는 탕비실, 벽에 기대어 입술을 깨물던 그 여자의 일그러진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아내의 은은한 샴푸 향기 너머로 그 여자의 자극적이고 비릿한 살구색 향수가 코끝을 맴돌았어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아내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있는데 제 손바닥은 그 여자의 탄력 있는 곡선을 기억하며 허공을 더듬고 있었죠. 죄책감이 들어야 정상이잖아요? 내 아내에게, 우리 가정을 지켜온 이 여자에게 미안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정중하고 따뜻한 손길이 닿을수록 저는 그 여자의 난폭하고 거친 손톱 자국이 그리워졌습니다. 아내가 내뱉는 다정한 귓속말보다 제 입을 틀어막으며 비명을 삼키던 그 여자의 젖은 숨소리가 더 간절해지더라고요. 당신, 왜 그래? 어디 아파? 몸이 왜 이렇게 차가워? 아내가 이상함을 느끼고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아내를 거칠게 끌어안았습니다. 죄책감을 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럴수록 저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내와의 행위는 마치 가짜 음식을 씹는 것처럼 아무런 맛이 나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는 계속 대표님의 차 뒷좌석, 비상계단의 그늘, 그리고 그 여자의 젖은 머리카락만 떠올랐습니다. 아내를 안고 있으면서도 제 영혼은 이미 그 여자의 방문 앞에 서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등 뒤로 느껴지는 아내의 규칙적인 숨소리를 들으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손을 내려다봤는데 제 손이 마치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아, 나는 이제 인간이 아니구나. 그냥 중독된 짐승이구나. 그 여자의 향기는 이미 제 폐부 깊숙이 박혀서 아내의 맑은 공기로는 도저히 씻어낼 수 없는 독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점점 미쳐가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잠결에 제 손을 잡는데 저는 저도 모르게 그 손을 슬그머니 놓아버렸습니다. 이미 제 일상은 무너졌고 저는 아내가 정성껏 갖고 온 이 안락한 침대 위에서 파멸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주는 그 치명적이고 더러운 쾌락 없이는 단 1분도 숨을 쉴 수 없는 그런 괴물이 되어가고 있었던 거죠. 아내의 의심이 집안 공기를 얼음장처럼 만들고 있었지만 역설적이게도 그럴수록 저는 밖에서 찾던 그 더러운 탈출구에 더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자 영주 씨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단순히 스릴을 즐기는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마치 같이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처럼 더 깊고 어두운 낭떠러지로 서로를 밀어넣었죠. 사건은 대표님이 독한 감기약에 취해 일찍 잠든 어느 평일 밤이었습니다. 영주 씨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왔습니다. 지금 우리 집으로 와요. 뒷문 열어둘게. 미친 짓이었습니다. 거기는 제가 일주일에도 몇 번씩 서류를 들고 드나들던 대표님의 저택이었고 그 남자가 숨 쉬고 있는 공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발은 이미 제 의지를 배신하고 핸들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흉곽을 뚫고 나올 것처럼 뛰어서 숨이 가팠지만 동시에 아랫배가 묵직해지는 그 불쾌하고 강렬한 흥분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담장을 넘어 조심스럽게 들어선 저택 안은 적막했습니다. 영주 씨는 2층 복도 끝방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제 코끝을 찌른 건
그녀의 진한 살구색 향수와 고급스러운 실크 잠옷의 매끄러운 냄새였습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로, 하지만 눈만큼은 짐승처럼 번들거린 채 저를 맞았습니다. 지금 제정신이에요? 대표님 바로 옆방에 있잖아요. 약 기운에 잠들었다고 해도 이건 너무 위험해. 제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가늘게 떨렸습니다. 공포가 목구멍까지 차올라 침을 삼키는 소리조차 천둥처럼 크게 느껴졌죠. 하지만 영주 씨는 차갑게 웃으며 제 셔츠 깃을 잡아당겼습니다. 그러니까 더 짜릿하잖아. 오빠, 나 지금 미칠 것 같아. 저 남자가 옆에서 죽은 듯이 자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다고. 그녀는 제 손을 잡아 자기 가슴 위로 거칠게 이끌었습니다. 얇은 실크 잠옷 한 장 너머로 전해지는 그녀의 심장 박동은 마치 작은 북을 치는 것처럼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공포일까요? 아니면 관계일까요? 그 요동치는 박동이 제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는 순간 제 안의 마지막 이성이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침대 위로 쓰러지듯 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평소처럼 소리를 낼 수도 거칠게 몸을 부딪힐 수도 없었습니다.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영주 씨의 남편이자 제 직장 상사인 그 남자가 자고 있었으니까요. 그 정적 속에서의 행위는 평소보다 훨씬 더 가학적이고 집요했습니다. 영주 씨는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걸 참으려는 듯 하얀 침대 시트를 입안 가득 물었습니다. 이빨이 시트를 뚫을 정도로 꽉 깨물고는 몸을 떨더군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등 줄기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고 혹시라도 바닥에 발을 부딪힐까, 신음이 문 밖으로 새나갈까봐 온몸의 근육을 잔뜩 수축시킨 채 그녀를 탐했습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지독한 자학이었고 금기를 짓밟는 데서 오는 비정상적인 쾌락일 뿐이었죠. 옆방에서 대표님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우리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젖은 눈동자만 바라보며 숨을 멈췄죠. 그 찰나의 정적 속에서 느껴지는 공포가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더 뜨겁게 달궜습니다. 유튜브 시청자분들은 상상이 가시나요? 한쪽 귀로는 옆방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듣고 다른 한쪽 귀로는 내 입을 틀어막은 내연남의 거친 숨소리를 듣는 그 여자의 심정을, 그리고 그 여자의 살결을 파고들며 제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 제 심정을요. 공기는 끈적하다 못해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실크 잠옷은 땀에 젖어 살에 착 달라붙었고 우리는 서로의 체온에 대일 것처럼 뜨거워졌습니다. 그 여자의 몸이 경련하듯 떨릴 때마다 저는 그녀의 어깨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못해 일그러진 그녀의 얼굴이 달빛에 비칠 때마다 저는 제가 정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실감했습니다. 이제 됐어요. 빨리 나가요. 일이 끝난 뒤 영주 씨는 시트를 뱉어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방금까지 죽을 것처럼 매달리던 여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냉정했죠.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옷을 입었습니다. 셔츠 단추를 채우는데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몇 번이나 헛손질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 저택을 빠져나와 차에 올라탔을 때 새벽 공기가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목에는 그녀가 물어뜯은 이빨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멍하니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 나 이제 정말 끝이구나. 죄책감은 이미 저 멀리 사라졌습니다. 오직 남은 건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끝났을 때 찾아올 그 시커먼 어둠에 대한 공포뿐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 또 영주 씨가 부르면 저는 다시 그 지옥 같은 저택의 뒷문을 열고 들어갈 거라는 사실을요. 욕망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고 저는 그 욕망에 잡아먹힌 껍데기일 뿐이었습니다. 결국 꼬리가 발렸습니다. 호텔 로비를 나설 때 느꼈던 그 서늘한 시선은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대표님의 지인이 우리를 본 거죠.
사무실로 호출됐을 때 책상 위에는 우리의 미래 장면이 적나라하게 담긴 사진들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대표님은 아무 말 없이 담배만 태웠고 그 연기가 제 숨통을 조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죄인처럼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태리, 자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그 낮은 목소리에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영주 씨가 문을 열고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내가 먼저 유혹했어. 그러니까 박태리는 건드리지 마.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그 당당함도 찰나였습니다. 대표님의 손이 공기를 갈라 그녀의 뺨을 거칠게 후려쳤고 짝 하는 소리가 방안을 채웠습니다. 그녀가 바닥으로 쓰러지는 순간에도 저는 고개조차 들지 못했습니다. 사랑이니 욕망이니 떠들던 저는 막상 닥친 현실 앞에서 여자를 방패 삼아 숨어버린 비겁한 놈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건 정말 한순간이었습니다. 그 화려했던 강남의 오피스텔, 번듯한 직장, 그리고 나를 믿어주던 아내까지.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법원을 나오는데 햇살이 지나치게 눈부셔서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영주 씨도 비참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표님은 정말 잔인한 사람이었죠. 그녀를 알몸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집에서 쫓아냈고 위자료는커녕 소송을 걸어 그녀가 가졌던 모든 것을 앗아갔습니다. 한때 사모님이라 불리며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던 여자는 이제 경기도 외곽의 보증금 500만 원짜리 낡은 원룸에서 저와 마주 앉아 컵라면을 씹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게 로맨틱한 고난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 모두가 우리를 손가락질해도 우리 둘의 몸만 있으면, 그 뜨거웠던 열기만 있으면 다 견딜 수 있을 줄 알았죠. 하지만 현실은 지독한 시궁창이었습니다. 이게 다 오빠 때문이야. 오빠가 그때 조금만 더 조심했어도 내가? 당신이 먼저 유혹해서 우리 집까지 찾아왔잖아. 좁아터진 원룸 안에서 우리는 매일 서로를 향해 독서를 내뱉었습니다. 돈이 떨어지고 미래가 안 보이니까 사랑이니 뭐니 하던 감정들은 금세 썩어 문드러지더군요. 곰팡이가 핀 눅눅한 벽지 냄새와 그녀의 값싼 향수 냄새가 뒤섞인 그 방은 우리에게 지옥이자 감옥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죽일 듯이 싸우고 서로를 원망하다가도 밤이 되면 우리는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몸을 탐했습니다. 그건 더 이상 예전의 그 짜릿한 쾌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그냥 나만 망한 게 아니구나, 너도 나와 함께 이 구렁텅이에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려는 처절한 몸부림에 가까웠죠. 어두운 방 안에서 들리는 건 낡은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와 우리들의 거친 숨소리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살결을 파고들 때마다 느껴지는 건 희열이 아니라 지독한 허무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에 자국을 남기며 우리가 저지른 죄의 대가를 몸으로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분들, 상상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밤이 아니라 나를 파멸시킨 원수와 같은 사람과 몸을 섞어야만 안심이 되는 그 기형적인 관계를요. 우리는 서로를 증오하면서도 이 지옥에서 나를 이해해 줄 유일한 사람이 서로뿐이라는 사실에 절망하며 매달렸습니다. 눅눅한 침대의 시트 위에서 그녀의 젖은 눈동자를 볼 때마다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게 아니라 가장 지독한 방식으로 서로를 고문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 방은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었고 우리의 욕망은 그 감옥의 창살이었습니다. 창밖에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지독하게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낡은 원룸의 얇은 창문이 바람에 덜덜거리는 소리 사이로 그녀가 낡은 캐리어를 닫는 거친 지퍼 소리가 들렸죠. 한때 강남 대저택의 안주인이었던 여자가 이제는 빛바랜 가방 하나에 제 인생을 다 구겨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끝내 고개를 돌려 저를 보지는 않더라고요. 오빠, 우리 여기까지만 하자.
더 가면 정말 서로 잡아먹을 것 같아. 아니, 이미 우린 서로를 반쯤은 씹어먹은 것 같네. 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띠리릭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프닝에서 남편이 들어올까 봐 숨을 죽이며 들었던 그 소리가 이번에는 영원한 이별의 선고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녀가 떠난 방에는 지독할 정도로 그 살구색 향수 냄새가 여전히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쓰던 땀과 눈물로 얼룩진 베개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묻겠죠. 그게 정말 사랑이었냐고. 글쎄요,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그건 사랑이라기보다 서로의 골마 터진 상처를 헤집으며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던 미친 바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여자의 몸을 탐하며 저는 대표님에 대한 열등감을 씻어내려 했고 그 여자는 저를 통해 자신의 공허한 삶을 채우려 했던 거죠. 하지만 지금도 비가 오는 날이면 제 쇄골 위로 뚝 떨어지던 그 여자의 젖은 머리카락, 그 뜨거운 물방울의 감각이 생각납니다. 어둠 속에서 서로의 입을 틀어막고 숨을 몰아쉬던 그 질척하고 끈적했던 순간들만큼은 제 초라한 인생에서 가장 생생했던 진실이었으니까요. 현실은 드라마처럼 화려한 복수도 절절한 재회도 없었습니다. 남은 건 집세도 밀린 텅 빈 방과 거울 속에 빛이 늙고 초라해진 제 얼굴, 그리고 평생을 따라다닐 문드러진 흉터뿐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그저 자극적인 남의 일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저 같은 선택은 절대 하지 마세요. 금기를 깨는 쾌락은 아주 잠깐이지만 그 대가로 치러야 할 인생의 밑바닥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축축하고 시커멓거든요. 저는 오늘도 빗소리를 들으며 그 어둠 속에 혼자 남겨져 있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